안녕하세요. 5월 1일이라서 뭐 근로자의 날이라 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뭐라 그러죠? 시위하러 가시는 분도 계시고 아주 5월 첫날이 매우 이제 의미 있게 지나가는데 자유경제원에서는 더욱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이 근로자의 날인데 정말 근로자가 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일자리를 얻어야 하고, 그러니까 취업 전선에 나서야 되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그런 길이 이제 막혀 있다. 그래서 일자리를 원하는 이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로 일자리의 문제를 이야기해보는 그런 장을 마련했습니다. 청년 실업과 일자리를 이야기하다를 주제로 많은 청년 단체들 그리고 대학생 함께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총 2부로 나뉘어서 10분의 청년들께서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대한민국에 이렇게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지 혹은 생겨나지 않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 청년들이 생각했을 때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그 해법은 어디에 있는지를 아마 생생한 목소리로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먼저 1부는 청년 일자리 없는 것인가 빼앗기는 것인가 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5분의 발제자를 모셨는데요. 먼저 순서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동근 대한민국 청년대학생연합 대표님 자리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대학생을 위한 시사교양지죠. 바이트의 기자로 계시는 이란희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인천대학교 무역학부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이건희 학생.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청년단체입니다. 청년이 여는 미래의 신보라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연합경제금융포럼 이포스라고 읽어야 되나요? 네, 이포스 대표의 이지영 군 잠깐 자리 비우셨네. 나중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순서대로 김동근 대표님의 발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는데 우리 김동근 대표님은 지금 그 민주노총 앞에서 1인 시위도 지금 단체에서 릴레이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거 포함해서 이야기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15분에서 20분 사이로 발제 부탁드립니다. 원인은 물론 노사정 모두에게 있을 것인데 저는 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을 귀족 박영노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10%밖에 되지 않는 조직률로 각 산업계열 최상위층의 자리를 잡고 양질의 대기업 일자리를 틀어주고 모든 노동자를 대변하는 것처럼 세상을 기만하며 정규직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정치적 압력과 파업을 통해서 임금체계의 개편을 막고 과도한 요구를 일삼으며 기업 생산성을 악화시키고 기업으로 하여금 높아지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간접 고용을 택하거나 아예 고용을 하지 않도록 만들고 이로 인해 경직된 노동시장에 투자를 할 의지를 잃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지금 저성장 시대에 3%밖에 안 되는 저성장 시대에 들어선 우리나라가 없던 일자리가 하늘에서 떨어질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가지 방법밖에 없을 텐데 첫 번째는 다시 그것을 이제 성장률을 높여서 새로운 일자리가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 방법. 두 번째는 있는 일자리를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나누는 방법. 100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아예 0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이것을 이제 뭐 7대3이나 8대2나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나눠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두 가지가 이제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기득권을 이 사람들이 내려놓는 것이 이 파이를 넓히는 것까지도 같이 이룰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당연히 이 100을 가진 사람들이 나누게 되면은 0을 가진 사람들이 뭐 30, 40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이 사람들이 이제 틀어지고 있던 기득권을 놓게 되면서 예컨대 해고 여건 완화라든지 지금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도 사실 정규직이 해고를 할 수 없게 너무나 강한 요건들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 정규직 직원을 뽑고 싶어도 이거 한번 뽑아 놓으면은 해고도 못 시키고 방법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만 계속 뽑게 되는 것이고
이걸 가지고 비정규직이 이것 때문에 많아지니까 또 그걸 가지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나눠서 또 국민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크게 봐서 이렇게 두 가지, 하나는 파일을 넓히는 것과 나머지 하나는 원래 있는 걸 가지고 나누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두 가지는 나눠져 있다고는 하지만 또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뿐더러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 바로 저는 귀족노조, 과경노조, 그리고 콕 집어 말해서 민주노총을 개혁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현대차 노조는 2000년에 단체 협상에서 해고가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사측의 완전 고용 보장을 요구를 했고, 그러면서 노조는 고용 유지를 위해서 노사 상호 협조 사항에 산재, 휴직, 출장 등으로 일자리가 빌 경우에 사내 하도급과 용역으로서의 대체를 허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비정규직을 자신들의 고용 안전판이라고 본 것입니다. 말로는 계속 비정규직을 입에 담고 청년을 입에 담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 뒤로 하는 일은 비정규직과 자신들을 따로 놓고, 제가 알기로는 한 가지 예시지만 비정규직이랑 밥을 같이 못 먹겠다고 식당을 하나 따로 만들어 달라고 파업 요구사항 중에 그런 것이 하나 있었던 사례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호봉제로 인해 희생되는 비정규직과 탈락하는 취업 준비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 자동차 업계는 호봉 승급 반영 시 60세 정년 연장이 시행되면 인건비가 연간 8조 원이 증가하고, 이 돈이라면 연봉 3천 받는 청년들을 10만 명을 고용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또한 공무원 임금이 통상 민간 협약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이 호봉제가 유지되면은 그 호봉제만 유지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게 기준이 되니까 다른 공공부문의 그런 임금이나 다른 소요되는 비용들까지 더 비대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통계연구실의 노동조합과 비정규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노조 조직률과 간접 고용 비정규직 활용 비율 사이에는 이렇게 U자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르면 노조 조직이 일정 수준에 이를 때까지는 노조 조직률이 상승하면서 간접 고용과 비정규직 활용 비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 비율이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35% 정도의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다시 노조 조직이 강해질수록 간접 고용과 비정규직 활용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자동차나 조선업종 등 강한 교섭력을 가진 노조가 있는 사업체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적지 않은 파견이나 사내 하도급과 같은 간접 고용 비정규직이 존재합니다. 간접 고용 비정규직은 외주업체를 통해 용역이나 파견 형식으로 고용된 비정규 직원으로 가장 열악한 형태의 고용이며, 이는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조가 자신들 고용 안전성과 임금 인상을 위해서 비정규직 차별을 묵인 혹은 방조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묵인 방조가 아니라 조장까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발표된 연구 결과 경제계 전문가, 원로, 기자, 논설위원들의 견해를 다 대조해봐도 모두 일맥상통하는 결론이 도출되고 있으며, 그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성명문을 찾아보면은 비정규직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식의 감성적인 문구와 현상 나열만이 반복되고 있을 뿐, 정부나 기업 등 노조 외부로 책임을 돌릴 뿐 상기 언급한 정규직 노조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을 언급한 부분을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단체는 민주노총이 이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으며 정규직 귀족노조의 기득권을 영원히 지키는 것이 목적이며,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필요할 때만 언급하며 그들의 슬픔과 애환을 이용하려 한다는 강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계속 하게 된 것이고요. 지금 2014년 부산 경남 지역 삼성전자 서비스에서는 입사 1년이면 연봉 5천만 원을 보장하고 정년은 65세를 보장해라. 헤어 관리비와 신발 구입비를 지급하고 회사에 체력 단련장을 만들어라. 이런 요구사항을 내세웠고, 현대차 노조에서는 해외 공장 증설 시 노조와 협의를 해라.
채용 계획도 사전에 노조와 논의를 거쳐야 한다. 미진학 자녀를 위해 기술 취득 지원금 1,000만 원을 달라. 이것은 이제 노조가 자신들의 자격과 범위를 넘어서서 경영권까지 이제 침해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경영권에 대한 부분은 이제 뒤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아차 노조에서는 신규 채용 시 25년 장기 근속자와 정년 퇴직자의 직계 자녀에게 가산점을 부여해달라. 우리가 가장 크게 비판을 했던 고용세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위니아만도 노조 같은 경우는 현대백화점은 위니아만도 인수 시 5%의 위로금을 위니아만도 노조에게 지급하라.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근로자는 하루하루 마음을 졸이지 않고 살 수만 있다면 바랄 것이 없다고 말하는 마당에, 그리고 그 아래에는 그보다도 더 참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실업자가 수백만 명에 달하고 있는 한국에 노조라는 이름을 걸고 세습제를 비롯한 상기 언급한 것과 같은 터무니없는 요구사항들을 입 밖으로 꺼내며 선배 노동운동가들의 희생을 입에 담는다는 것은 천하에 있을 수 없는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 노조 지도부가 이토록 타락하고 비현실적인 주장을 거듭하게 된 데에는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계급투쟁주의 노선에서 저는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계급투쟁주의 이념에서는 노동자를 임금 노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신분제나 봉건제 사회와 달리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는 고용계약은 자유로운 의사로 선택하기에 이들 주장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반론이 당연히 있겠죠. 형식적으로는 자유인인 건 맞는데 실질적으로는 자본의 노예일 수밖에 없다라는 반론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것은 뭐 저도 당연히 인정을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여기에 계속 매몰되면서 계속 이 주장만 하고 가다 보면은 정말 답도 안 나오고 다 뒤집어 까자 뭐 1% 대 99% 뭐 이런 얘기밖에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해는 보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선택에도 경제적 손해가 전혀 따르지 않는 그러한 자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권리나 자유도 보장받지 못하는 노예와 동일하다는 주장은 지나친 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린 노예와 같다. 착취해. 그러니까 기업의 기능이라든지 아니면은 시장 경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무조건 내가 일하는 것이 1%에 착취받는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렇게 다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와 괴리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폭행도 당해보고 폭행을 반격을 하기도 했고 뭐 그렇게 하면서 좀 정의들 만큼 그 사람들이랑 얘기를 했었는데, 와,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하는구나. 이 사람들은 거의 뭐 스파르타쿠스가 따로 없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또한 이제 이들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경영권을 나눠 가져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경영권은 누구로부터 비롯되는 권리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영권은 명백히 사용자와 주주로부터 비롯됩니다. 절대 노조 지도부나 근로자들이 원래 당연히 자신의 것이었던 양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에 대해서 단호히 말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과잉 민주주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적 절차, 소통, 타협, 참여 이런 단어를 앞세워서 노조가 부당한 권리를 주장할 경우에 웬만한 강심장으로는 이를 거부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주주라든지 거기서 비롯되는 권리인데 노동자들이 참여 경영하자, 민주 경영하자, 우리 다 같이 경영하자 이런 말 하면은 거부하기가 쉽지 않겠죠. 완전히 틀린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아니면은 뭐 예외적으로 뭐 좀 내줄 수 있는, 원래 걔네 거가 아니라 예외적으로 한번 내줄 수 있다 이론적으로 가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원래 당연히 그렇게 주장을 해버려도 어떻게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벌써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경영권과 노동권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앞서는 중요한 권리이냐, 이것도 말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이제 노동운동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경영권이라는 말은 헌법에 들어있지 않고 노동권은 확실히 헌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노동권이 경영권보다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론적으로 현실적으로 경영권이 좀 더 앞서는 권리가 아닌가 하는 주장을 해보려고 합니다. 노동권 없는 경영권은 가능하지만 경영권 없는 노동권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영권이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영권을 파괴하는 노동운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들의 반론인 헌법에 경영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권은 헌법적 권리이고 경영권은 그렇지 않다라는 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경영권이 보장하는 헌법은 엄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제15조 재산권을 보장하는 것,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이 저는 경영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노동시장 문제의 책임이 이제 변질된 노조 지도부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도 책임에서 당연히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귀족과 강성 노조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탐욕에 사로잡혀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근로자를 소모품으로 여기고 착취했던 사례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래서 근로자 대중에게 신뢰와 권위를 잃었고 이는 강성 노조 지도부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기 전에 적법한 절차에 의거하여 정당한 요구사항만을 수용하고 불이한 요구에는 단호하게 원칙을 지켰어야 하지만 진정 어려움에 처한 노동자의 처지는 외면하고 노조 지도부를 금전으로 회유하거나 탈세, 상속 측면에서 그들과 타협하면서 급한 불만을 꺼왔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노조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계속 끌려다니면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은 점, 그것이 이들을 이렇게 키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에 누가 더 잘못했냐 하면은 저는 뭐 당연히 노조 측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지금보다는 더 낫게 만들 수 있었지 않았는가. 정부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정부는 법과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변질된 귀족 광성노조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모습만을 보여왔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것에는 손도 대지 못하고 언발의 오줌 누기식으로 당장 눈앞의 갈등만을 잠시 없애는 방향으로 안일한 대처를 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나 뭐 그 전 시절에 이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대처를 했던 경찰들은 이제 해임을 당하든지 징계를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예컨대 지금 자유총연맹 회장 하시고 계시는 허준영 회장님도 그런 이유로 이제 경찰청장에서 해임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애당초 공권력을 집행을 하면은 그대로 보장을 해주지 못하는, 뭐 이번 세월호도 마찬가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전체 이념 역량 싸움에서 어느 쪽이 이기느냐, 뭐 다들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노동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정치, 언론, 뭐 교육 이런 데까지 들어가는 우리나라를 반으로 가르는 이념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변질된 노조 지도부를 개혁하는 문제는 좌우 대립이나 이념 갈등의 프레임으로 접근할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사 문제의 개혁은 노조 지도부와 그들에게 속고 있는 일반 노동자를 구분해서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노사정 3당사자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근로자 대중과 노조를 구분해서 인식하는, 근로자 대중을 새로운 주체로 인식하는 4당사자 패러다임을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노조는 좌파의 전유물이라는 통상적인 인식과 달리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하며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를 속이고 착취하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까지 하는 현재 귀족노조와 민주노총을 개혁하는 일은 좌우 모두가 합심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북한을 바라볼 때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구분해서 바라봐야 하는 것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계속 노사정 이렇게 세 개만을 얘기를 하니까 노조를 하나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은데 절대 다르다는 인식을 확고하게 우리부터 심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조 지도부와 근로자 대중은 다르다.
이것을 우리도 알고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년들이 이제 우리에 대한 변명을 좀 해보자면은 우리가 이제 일자리 문제를 얘기하면은 지금 일자리는 부족하지 않다. 너희들이 개나 소나 대학 가서 대학물 먹었답시고 눈만 높아져서 3D 업종을 기피하기 때문에 취업난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일부는 옳은 말일 수 있는데 만약에 대한민국 일자리 시장이 공정하게 돌아가고 능률이 높은 순으로 좋은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면은 현실에 순응하고 눈을 낮춰서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하겠죠?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거고 그런 거는 뭐 3D가 아니라 4D, 5D라도 가야죠. 그런데 이 억대 연봉을 받는 변질된 귀족 강성노조가 호봉제, 정년연장, 세습제 등으로 2중, 3중의 보호막을 치고 기득권을 영원히 누리려고 하는 현재 상황에서라면은 이야기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습제까지 등장한 마당에 기득권 귀족노조가 법과 원칙을 어겨가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부당하게 틀어지는 것을 눈앞에 뻔히 보고 있으면서 이걸 그대로 두고 우리만 무조건 3D 업종으로 찾아가라는 말은 지금 이 적폐를 영원히 방치하자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는 3D 업종 가라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갈 때 가더라도 할 일은 해놓고 가려고 합니다. 한편 사회 구조의 문제를 비판하면은 개인의 노력을 문제 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일자리 문제를 얘기하면은 그 사회 운동할 시간에 들어와서 차라리 공부를 하고 스펙을 쌓아서 대기업에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당연히 아시다시피 노력을 하는 것과 사회 구조를 개선하는 문제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가 막히니까 길목을 넓히자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노력해서 더 빠른 차를 사라고 하는 말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차는 차대로 비싼 차를 사면 좋은 것이고 도로는 도로대로 넓혀야죠. 개인의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같은 노력을 했을 때 사회 구성원들이 더 많은 가치를 정당하게 나누어 가지고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언론, 사법, 시민단체가 제 역할을 하는 정상적인 세상이라면 학업에 열중해야 할 우리 청년들이 이런 일에 나서야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 사회는 자정의 능력을 많이 잃었고 각 사회 주체들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기회를 빼앗기고 있는 대다수의 노동자와 그리고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일자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청년들이 직접 나서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세력과 투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수십 년간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던 난제 중의 난제이고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손대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권불 10년, 3대 가는 부자가 없다는 속담이 있듯이 이들의 강대한 힘도 겉으로 보기엔 두렵지만 속은 이미 깊숙이 썩어서 사상 누각과도 같은 상태입니다. 애당초 대기업을 장악하여 고작 10%짜리 조직률로 강력한 권한을 휘두르고 있는 귀족 강성노조가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는 척하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필요할 때만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변하는 척, 위하는 척하고 돌아서면 갑질을 부리는 철밥통 귀족노조를 개혁하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진짜 정의를 위한 노조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변질된 귀족, 강성노조 지도부를 상대할 수 있는 순수한 영혼과 불타는 열정을 가진 청년들이 시대적 사명을 깨닫고 동지들과 함께 전선에 참여하여 국민들의 염원을 담는 날카로운 창의 끝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심점이 되어서 앞길을 개척하기 시작하면은 당연히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 70만 대군을 상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저는 이 싸움이 우리 이 바닥에 다 모여봤자 100명밖에 안 되는 청년들이 100명, 200명 남짓 되는 청년들이 있을 텐데 이 약한 세력을 가지고 70만 대군과 이제 들판에서 창 들고 부딪히는 싸움이라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아시다시피 지금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라 여론 싸움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것을 해 나갈 때 사실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걸로 우리가 앞길을 앞장서서 개척하면은 이제 양심은 갖고 있지만 승산이 없다고 판단해서 이제 머리를 숙이고 체념하고 있던 수많은 사회 주체들이 다시 우리를 보고 용기를 낼 수 있을 것이고 그들이 이제 하나둘씩 머리를 들기 시작하면은 여론도 다시 정의의 편으로 돌아설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정 운영을 가로막고 있던 세력들도 그 힘을 잃고 지리멸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업이 활기를 되찾고 국내 기업과 외국 자본의 투자가 활발해지고 이들의 강대한 힘에 장악되어 있던 국회, 사법, 언론, 시민사회가 조금 더 정상화되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서고 비정규직 노동자, 실업자들이 좀 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언론과 정부 모두 이를 알면서 입으로만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청년들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동맥을 맡고 있던 변질된 귀족노조와 강성노조 지도부를 개혁해야 한다는 이 본질을 알지 못하면 그냥 허공의 메아리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들이 개혁이 되면 기업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해도 투자를 할 것이고 고용을 하지 말라고 해도 고용을 할 것입니다. 이들은 아시다시피 당연히 자선사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움직이는 집단인데 지금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지 다 알면서 두려워서 입으로만 딴소리를 하는 것은 이제 그만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역사의 물줄기는 흐르기 시작했고 우리는 여기에 배를 띄울 용기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많이 밀리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리고 그들이 뭐 굉장히 강력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스타크래프트를 해보시면 이제 우리가 멀티 다 밀리고 앞마당밖에 없는 상태에서 이 미네랄을 짜내고 짜내서 한 부대의 저글링이 이제 우리가 생겼어요. 그럼 이것을 아주 적재적소 이제 저기에 시즈 탱크에 딱 붙여갖고 시즈 탱크는 굉장히 강력하지만 저글링이 딱 붙으면 어찌할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노조에 우리가 대응을 하면은 그런 형세가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물론 적이 강하다고 겁을 집어먹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대하고 폭력적인 조직에 맞서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위험과 고난이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 투쟁 속에서 혹시라도 뭐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사 속의 투쟁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겪을 고난은 과거 무자비한 고문과 형벌, 학살을 각오하고 투쟁했던 운동가들이 겪었던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호사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그들만 생각하면 지금도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미래는 용기 있는 자와 행동하는 자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근현대사에서 역사를 바꾸는 선봉에는 항상 청년과 대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예외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르크스가 한 말을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나서게 되면 잃을 것은 족쇄밖에 없고 얻을 것은 온 세상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에 나서게 되면 잃을 것은 족쇄밖에 없고 얻을 것은 온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그 내용들을 좀 많이 보니까 정말 진실된 대답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이 직장에 들어오면 이런 부분들은 힘들다. 그리고 네가 이 직장에 들어오면 이런 부분들을 좀 채워서 와라. 뭐 각종 스펙트 다 필요 없다. 이것만 갖춰서 오면 된다. 라는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멘토들을 보수를 받지 않고 직접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청년들과 대면을 하지 않고 온라인상으로 멘토를 해주시는 분들이었는데 굉장히 다정하게 그리고 또 진실되게 조언을 해주는 걸 보고 도대체 어떤 분들일까 좀 많이 궁금해했었는데 사실 이분들이 왜 이렇게까지 할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좀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자신들은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 좀 사회적 책임을 좀 느낀다. 자기들도 지금까지 이 직장에 들어오게 되면서 똑같은 고민을 하고 똑같은 어려운 과정을 겪었고 또 어려운 과정을 겪었는데 내가 그 과정을 밟은 사람으로서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 또 지금 굉장히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좀 많은 것들을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그러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일에 동참을 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취업난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주는 분들을 보고 사회 선배라고 좀 할 수 있죠. 좀 많이 든든하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요. 반면에 오늘도 오후 2시부터 서울광장에서 대규모 파업, 투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또 다른 사회의 직장의 선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흔히들 그런 사람들은 좀 자신들을
뭐 이런 약자들 혹은 청년들 비정규직을 위해서 우리들의 이런 노동 현장을 개선하겠다라고 노동개혁을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더 많이 있죠. 특히나 우리 국민들이나 언론에서는 이런 노조들을 보고 귀족 노조, 뭐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고 있다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비교가 되더라고요. 누군가의 어떤 사회 선배들은 우리의 취업 준비생들, 청년들을 조금 더 안정된 이러한 공간에서 자기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조언을 주는 반면에 누군가는 뭔가 밥그릇 싸움, 밥그릇 쟁취를 하기 위해서 뭔가 파업을 하고 투쟁을 하고 자신들의 이익만 내걸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비교를 좀 많이 느꼈습니다. 이런 취업난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일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취업난은 아무래도 구조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과거에 제조업 중심의 노동 시장이었다면 현재는 이제 서비스업 중심의 노동 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보나 통신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고 또 그것들을 활용함으로써 스마트 워크라고도 하죠.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단기 이동 근무를 하는 사람이거나 이러한 스마트 워크족들이 많이 늘어났고 또 단조로웠던 그런 노동 공급층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다변화됐습니다. 청년층도 고학력화 되면서 많이 다변화됐고 또 인구의 고령화가 되면서 또 2모작, 3모작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죠.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노동시장의 법과 제도를 보면 예전에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었을 당시에 그때 이제 1998년에 이루어졌던 그런 노동개혁 조치의 하나의 일환으로 연장선상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재의 노동시장은 바뀐 이런 노동시장과는 노동시장인데 실제 법과 제도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멈춰져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서로 내용과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맞물리게 되면서 우리의 청년 취업난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제도와 이런 법적인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또 많은 시간들이 걸리겠고요. 그렇게 되면 가장 첫 번째로 노동시장 개혁에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그 노조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그 한국의 이런 노동시장이 얼마나 경직되어 있는가, 얼마나 유연화되어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찾아봤어요. 국가별 평균 근로시간과 임금 수준, 그리고 채용의 형태, 그리고 해고 절차, 해고 비용 등을 중심으로 해서 노동시장의 유형성을 좀 분석한 자료를 봤는데요. OECD 회원국 중에서 그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꾸준히 회원국은 평균적으로 29.5%에서 28.3%로 하락하는 추세였다고 합니다. 근데 점점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유연해지고 있는 그러한 추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반면에 우리 한국은 28.3%에서 2014년에 35.8%로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그러한 현실이라는 것을 비교 분석하면서 좀 알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라고 하면 두 가지를 좀 찾아봤습니다. 정규직의 과도하게 보호하는 이런 시스템, 법적 시스템들이 있었던 것 같고, 또 두 번째로는 이런 그 노조의 보호 장치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노조의 자신들의 이런 이익을 좀 내세우기 위해서 많이 파업이나 이런 시위, 장기 파업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노조의 이제 지나친 파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대체 인력을 투입한다거나 하는 시스템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경직된 노동시장이 좀 마련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사회 발전이 흐르면서 당연히 노동시장도 똑같이 그 시스템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저희의 노동시장이 이런 법적 제도적인 이런 한 시스템은 1998년 그 외환위기 때 당시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위해서 하루빨리 법적인 제도적인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이제 제조업 중심의 노동 시장에서는 당연히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야 되고, 그리고 또 근무 시간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고, 또 상사와 이런 관리 시스템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에서 노동시장이 문제가 있다면, 지금은 가치와 지식이 우선인 사회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유연화하고 다변화된 그런 더 높은 질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을 좀 자유롭게 채용을 하고, 또 해고를 하면서, 또 해고가 끝이 아니라 안정적인 시스템들도 마련이 되는 그러한 환경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조의 기득권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동근 대표님께서도 꾸준하게 지금 노조의 고용세습과 관련해서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고용세습 정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정직하게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뺏는 그러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나 우리 사회에서는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자질, 성과 이런 것과 관련해서 취업과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부모의 존재가 스펙으로 돼서 인정받는 이러한 환경들을 좀 없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동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무리한 임금 인상도 좀 문제라고 좀 봅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임금 인상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경제적인 이런 환경과 기업의 한정된 자본, 그리고 뭐 불경기 이런 부분들을 차치하고 뭔가 무리한 임금만 요구한다면 또 다른 취약계층을 좀 낳는 또 다른 취약계층을 보호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좀 생긴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정부의 역할로서는 어느 정도 이런 안정적인 시스템들을 좀 많이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자라고 하는 것과 좀 등식이 통하고, 또 일반적으로는 근로자의 일방적 희생을 조장하는 그러한 이미지들이 분위기들이 있더라고요. 과거에 이제 노동계에서 외환위기 당시에 노동개혁을 협조를 했고, 그런 협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것은 개인의 희생이다라는 게 그러니까 실업이다라는 것들이 좀 마음속에 자리 잡혀 있으면서, 노동시장 개혁을 하면 나의 일자리, 내 희생이 또 생기지 않느냐라는 그런 불안감, 거부감 이런 것들 때문에 노동시장 개혁이 꼭 개인의 근로자의 일방적 희생이 아닌가라는 등식이 좀 성립되어서 분위기가 만연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정부의 이런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사람들에 대한 보호, 재취업 환경, 재근로 환경들을 마련하는 게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직접 취업난을 겪고 있는 친구들을 여러 차례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기사를 쓰면서 느꼈던 것들은 굉장히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라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청년 이런 취업난이 자신을 암담하게 만들었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는 암담하게 만들진 않았다.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너무 나를 힘들게 하긴 하지만, 그래도 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 이겨내보고 내만의 색깔을 가지고 취업에 도전해보려고 한다라는 그러한 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새로운 일을 개척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도전 정신도 있었고요. 이러한 청년들의 취업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을 사회 모두가 다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좀 동참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그 부분에 있어서 고용 시장의 유연성과 그리고 우리 노조의 자기 성찰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한번 조사를 해봤었는데, 대기업 노조가 더 파업으로 인해서 그 생산성 향상 없이 복지를 많이 받게 되면은, 오히려 더 그 이상을 받게 되면은 하청업체 그 노동자들이나 근로자들이 피해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임금이 그분들을 안 오르고 계속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을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늘인가 어제 한경에서 보도했는데, 통상임금이
이게 판결이 돼서 대기업이랑 중소기업 간의 이제 임금 격차가 더 커지고, 게다가 이제 아마 제 생각으로는 그 대기업의 또 임금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 셈이니까 그 관련된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더 힘들게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대한민국에 있는 청년들을 위한다면은 일단 먼저 청년들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정책이나 그 입법자들께서는 대부분 연세가 많으시죠. 한 50대 이상이나 뭐 그 정도 되시겠죠. 그런 분들 이제 대부분 생각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3D 현상을 너네가 기피하는 것이 아니냐, 너네가 너무 고생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고 이런 인식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인식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당히 다들 아마 저도 취업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런데 아마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들 힘들게 지내시고 열심히 사시는 걸로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열심히 안 사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도 윗세대 분들께서는 그렇게 지적을 하시면은 현재 있는 학생들은 좀 학생들에게 반감을 사고 학생들은 별로 동감을 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 한창 이제 중동에 그때 가셨던가 그 청년들이 텅 빌 정도로 중동에 진출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셨었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아마 청년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지 상황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뜻은 알겠습니다. 뜻은 알겠고 그리고 그 한국이 좀 지금과 같이 못 살았을 때 예를 들면 파독 광부나 국제시장에서도 나왔듯이 그렇게 가서 힘든데 가서 고생을 하시고 그런 일을 하신 거를 기억하셔서 이런 말씀을 한 건 알겠는데 그리고 또 현대건설도 중동 가서 많이 일을 하고 이런 건 알고 있는데 그때는 제가 다른 의도 뭐 나쁜 의도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우리나라가 못 살았고 해외가 더 잘 살았기 때문에 그런 희망이 그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하면은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어서 지금은 중동이나 아니면은 다른 국가들이 웬만한 우리나라보다 그렇게 잘 사는 나라들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대부분 그리고 가면은 국내보다 더 잘 사는 곳으로 그렇게 이민을 가거나 해외 취업을 해서 그렇게 일을 하는데 지금은 그런 부탁을 하는 게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나 뭐 윗세대 분들에서나 그 중동 건설 현장에 필요한 한국인 인력이 소수의 관리 기술 인력만 필요할 뿐이고 노동자의 대부분은 월 $400 정도 받는 남아시아 근로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리고 지금 청년들이 해외 나가서 새로운 기후 그리고 문화 그리고 뭐 지금같이 여기 있던 사람들과 연을 다 끊고 거기 가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상황을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중장년층들에서 계속 해외에서 나가서 취업을 하라는 얘기도 있는데 똑같은 문제가 있죠. 그 언어나 관습 뭐 이런 거 기술 다 적응해야 되고 게다가 더 심한 거는 거기에 언어를 익히고 또 그 현지인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란 건 다들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요즘 표현하는 요새 청년들을 표현하는 달관 세대, 3포 세대, 5포 세대, 이번엔 7포 세대? 이런 것도 나왔더라고요. 이러다가 계속 한 10포 이런 거 다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솔직히 좀 너무 이런 표현들이 청년들을 너무 누르는 것 같습니다. 괜히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없을 거라고 저는 알거든요. 주위에 나는 취업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집 사는 것도 포기하고 이런 사람들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다 포기하면 어떻게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에 동감도 안 하고 대부분 사람들도 동감하지 않을 거예요. 그때 한창 88만원 세대 나왔을 때도 지금 동의하는 사람 있나요? 88만원 세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정책이나 그런 거에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게 그 윗세대들이나 그런 분들의 청년들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이런 미스매치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그 주제가 일부 주제가 청년 일자리 뺏기는 것인가 뭐 이런 얘기인데 저는 제 생각에는 정부에게 뺏기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일자리를 망치고 정부에게 정부로 인해서 일자리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에 그 현대 그 인적성 검사에는 1만 명이 응시를 했고, 그때 삼성전자를 비롯한 17개의 계열사들의 이제 상반기 그 중상반기 사트에 소위 사트를 부르는 그 사트에 10만 명의 응시자가 몰렸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응시자가 몰렸고, 이 정도로 대기업이나 이제 좋은 직장에 흔히 말하는 질 좋은 일자리에 가고 싶어하는 청년들의 염원이 충분히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대부분 대기업을 준비하고 거의 이제 고시 수준으로 이제 돼버린 대기업 입사를 보면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일단 급여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중소기업과 다르게. 그리고 근무 환경도 그렇고 뭐 복지나 이런 것도 엄청나게 다르죠. 천차만별이죠. 그리고 결론 또 하나 붙는 게 명성에서 또 차이가 나죠. 일반 중소기업 다니면은 너 어디 다녀 그러면 뭐 회사 설명을 쭉 해야 되고 그런데 그냥 뭐 다들 아시다시피 너 어디 다녀서 예를 들면 삼성 다녀 나 삼성 다녀 이러면 그냥 끝. 별말 안 하잖아요. 그 뒤로 뭐 무슨 일을 하냐 이런 거 뭐 별말 안 하잖아요. 삼성전자 다니면 그래 잘 갔네 이러고 끝. 맨날 이런 명성들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제가 봤을 때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청년들은 아마도 대기업에 가기를 다들 원할 겁니다. 이런 청년들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국회나 정부에서는 계속 그리고 몇몇 좀 반시장적인 시민단체에서들은 대기업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죠. 뭐 동반성장이라든지 뭐 경제민주화라든지 아니면 계속 뭐 규제를 양산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더 이상 너희들이 크면 안 된다. 더 이상 너희들이 다른 중소기업들을 괴롭히거나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 계속 옥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물론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세계 경제가 어려운 이유인데, 그 결과로 이제 30도 대기업 그룹의 올해 신규 채용 계획이 지난해보다 30%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생각하는 해법은 대기업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청년들이 좀 더 숨통이 트이지 않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들이 늘어난다고 해서 청년들이 다 중소기업을 가고 싶어 한 거라는 생각은 저는 안 하고요. 대기업의 일자리가 늘어나야 이제 청년들이 그만큼 열심히 하고 보람도 느끼고 이제 지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대기업이 크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들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대기업의 비중이 너무나 높고 대기업들 재벌들만 배를 불린다 이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는데 실상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대기업 비중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닙니다. 제가 올린 그림 2를 보시면은 국내 진하게 표시된 게 국내 이제 비중인데 일자리 비중인데 대기업의 일자리는 국내에서 상당히 적습니다. 오히려 소상공인 쪽에 이제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상당히 우회고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청년들이 대기업에 가고 싶어 하는데 그런 대기업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별로 가고 싶지 않은 중소기업의 수는 늘어납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이렇게 1990년도에는 이제 8.3%였던 소기업 비중이 2007년도에는 9.7%. 일본이나 다른 선진 기업들은 오히려 줄어든 추세죠. 대기업이 또 줄어들고, 대기업은 또 다른 국가 선진국은 대기업이 오히려 늘어난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이 활기를 가지는 건 좀 무리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또 경제 성장률이 점점 하향 조정되고 이런 한국에 일자리가 더 생겨나지는 않을 것 같고 경제 성장률에 따라 일자리는 또 달라지잖아요. 경제 성장률이 높을수록 일자리가 더 많아지는 건 거의 정설이죠. 이런 거를 지적한 게 김홍국 회장이 할인그룹 지금 최근에 STX를 인수해서 많이 이슈가 됐던 할인그룹 김홍국 회장이 지적하신 게 있는데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지원은 끊기고 규제는 늘어난다. 특히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대기업으로 성장해가는 길목에 진입 장벽이 형성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고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예가 있는데 2011년에 6월 13일 대한상공회에서 중견기업위원회에서 중견기업이 되면 중소기업때 받던 지원 혜택이 160개가 사라지고 대기업 규제만 늘어난다. 누가 중견기업을 하겠느냐. 뭐 이런 식의 문제 지적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거는 현직에 계신 분들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더 신빙성이 있다 보고 이런 규제나 지원들이 끊기는 거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점점 안 나오고 대기업 비중이 줄어든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흔히들 말하는 질 좋은 일자리가 생겨나는 게 아니라 점점 줄어드는 것이고 정치권에서 늘 말하는 그런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거에 거의 반대되는 행위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보시면은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많지만 대표적으로 흔히 이제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대형마트나 SSM 그런 규제로 인한 폐해를 보면은 이런 논문이 있는데 그 규제로 인해서 대형마트 월 매출이 2,300억 정도 준 반면에 전통시장이 늘긴 늘었습니다. 그들의 원하는 대로 늘긴 늘었는데 448억에서 515억 정도밖에 안 늘었습니다. 거의 주름막 오히려 손실이 더 많은 정책인 게 알 수 있고요. 대형마트에서 줄어든 소비 20% 정도만 이제 옮겨가고 나머지는 증발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추산하기로는 연간 2조 700억 원이 이제 대형마트 규제로 인해서 증발한다는 이제 결과가 있는데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재래시장에서도 일을 보고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잠깐 대형마트에서도 일을 한번 해봤었는데 근무 환경이나 급여가 너무나 차이 납니다. 근무 환경이나 급여가 너무 차이 나고 일단 근무 시간도 차이가 납니다. 근무 시간 대비 이제 급여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런 규제 때문에 질 좋은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마 다른 규제들도 이런 양상을 띠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반시장적인 규제를 없애야 되는데 아쉽게도 이제 규제 포탈, 규제개혁 포탈에서 찾아보면 규제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줄어들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정치권이나 청년들이나 다른 세대분들이나 친시장적인 정책이 곧 번영을 불러온다는 인식을 확실하게 가져야 앞으로 규제나 반시장적인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론이나 그런 여론에 의해서 정책이 항상 형성되기 때문에 다들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청년들은 정부에게 복지를 달라, 반값을 달라, 뭘 달라 이런 것보다는 그냥 더 이상 이제 규제를 만들지 말고 반시장적인 정책으로 가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자신들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프레이저 재단이나 이제 자유경제원에서도 발표하는 경제자유지수를 보면 대부분 경제자유지수가 높은 국가일수록 잘 사는 나라입니다. 아까도 앞에서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하셨다시피 국내 노동시장 이제 시장 자유지수는 상당히 이제 하위권에 속하더라고요. 총 지수는 올해 아마 2033인가 그 정도 될 텐데 그 중에서 노동시장에 대한 자유도는 상당히 낮게 측정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서거 리카뉴가 통치했던 싱가포르는 항상 상위 거의 1위, 2위를 항상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이제 싱가포르는 1인당 GDP가 5만 불에 육박하죠. 이런 통계가 증명하고 있는데 한국은 계속해서 반시장적으로 가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중소기업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 아니라 시장을 자유롭게 놔둬서 그런 경쟁을 통한 그런 과정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질 좋은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혹시나 오해를 하실까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먼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반값 등록금 달라고 이런 시위를 하는 거 보면은 또 최근에 최저시급도 얘기가 나오고 그런 정책들을 지지하면은 자신들의 일자리가 파괴된다는 것을
스스로 명심하고 친신앙적인 정책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